방향혼을 꿈꾸는 모든 여성들이 그래서 슬프게도 잘난 남자를 못 만나요. 설령 만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연애적 파트너 이상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어제 2부 강의에선 이거 이제 소위 요즘 얘기하는 그 프레임 전략, 프레임 전략에 대해서 프레임 전략으로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렸죠. 요즘 뭐 연애라든가 대인관계 관련해서 뭐 하다못해 픽업 아티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레드필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좀 남성한테 여성을 유혹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방법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렌드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는 분야에서도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는 어떤 뭐 정규의 매스미디어 언론에서도 이 프레임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프레임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 베이스가 이런 연애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정치의 베이스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뭐 다른 사람들이 프레임 전략 같은 거 얘기하고 뭐 되지도 않는 연애에서 밀당이 어쩌고 무슨 뭐 밀당을 해서 나를 안 달라게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이제 휩쓸리지 않고 학문적 정보의 중심을 딱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레임 전략은 사실은 연애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용된 개념이 아니고요. 정치,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정치공학이라는 데 베이스를 둔 개념이고 거기에 대표 저서는 여러분들이 이름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그런 책에서 언급된 그런 내용들을 뜻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미 코끼리란 단어가 코끼리라는 동물을 연상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코끼리라는 걸 말을 하거나 연상하면서 코끼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죠. 네,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책조차도 많은 분들은 심리학서죠. 이런 정신적인 심리의 현상을 다룬 도서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역시 아니고요. 그 책도 역시 정치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정치적 개념들에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이 좌파는 좌파적 프레임, 우파는 우파적 프레임을 굳히기 위해서 그런 어떤 특정 용어나 단어나 이런 표현들이 특정 프레임을 베이스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그르다 어느 쪽에 편을 들고 어느 쪽으로 논쟁이 기울든 상관없이 그 표현이나 단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동일하다는 전제사에서 프레임을 움켜쥐는 쪽이 정치에서 결국 승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게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제가 쉽게 많이 풀어드리는 편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결국 프레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밀당하고는 사실 크게 연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프레임이라는 건 밀고 당기는 부분에서 내 중심을 잡는 것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프레임이라는 건 어떤 가치 프레임을 뜻하는 겁니다. 가치 프레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논쟁이나 가치 전쟁에서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내가 게이가 맞다, 게이가 아니다 그런 논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는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고 프레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기고자 하는 쪽은 설령 상대가 완벽하게 반박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구조다. 그렇죠. 게이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계속 게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어떤 가치 높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으로 제가 어저께 2부 강의 때 설명을 드렸어요. 상명학이 연애를 가리키는 학문도 아니고 연애라는 카테고리는 사실 별도로 존재하는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나 옛날에 뭐 여자 많이 꼬셔봤다. 남자 많이 마음 뺏어봤다. 나 연애 경험이 많다. 나 되게 잘난 남자 만나봤다. 잘난 여자 만나봤다. 많이 만나봤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연애 경험을 이렇게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가 연애를 되게 잘하는 실력이 있고 무슨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꽤 존재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일반 젊은 청춘 남녀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라고 착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애 관련해서 강의 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연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무슨 연애 학문을 가리키는 사람도 아니고 상미하게 연애라는 부분이 어떤 정식의 학문적 카테고리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다만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가르치는 그런 학문인데 이제 제자분들 대부분이 젊은 청춘 남녀분들이다 보니까 맨날 고리타분한 학술적 개념으로만 설명하면 하품 쩍쩍하고 영포자, 수포자, 대포자처럼 다 때려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귀에 쏙쏙 박히라고 연애 관련해서 이게 제가 좀 알기 쉽게 비유를 많이 해드릴 뿐이죠. 저같이 나이 먹고 완전 내일 모레 틀딱 할배 유부남으로 살아온 사람이 연애 강의를 했는데 나의 제자들은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 학벌, 최고 직장, 최고 직업을 가진 제자들이 왜 저한테 10년 넘게 연애 강의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또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아마 있는 제자들 중에 제가 여자를 꼬신다거나 무슨 뭐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걸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 당연히 결혼한 사람이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저를 실제로 강의를 듣고 우리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보니까 10년 넘게 오프라인에서 저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 교주님이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연애를 잘 못할 것이다. 여자도 더럽게 못 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뭐 제가 뭘 하는 걸 봤길래. 근데 그게 이게 뭐 제자들이야 워낙 저를 오래 봤으니까 제 일상생활이라든가 실제로도 봤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들이 볼 때는 좀 많이 이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 딱 보면 되게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여자들이 막 엄청나게 반할 만한 뭐 그런 세련된 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계속 돈을 내면서도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을 뭘 믿고 뭐가 대단하길래 그것도 연애 관련해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여기 다닐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애를 별도로 잘한다는 그런 연애에 필요한 연애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정보라는 게 존재할 거라는 자체가 판타지라는 거. 그래서 연애라는 카테고리, 남녀 사이의 연애, 데이트, 사랑, 뭐 알콩달콩, 썸 타고, 뭐 밀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밀당이라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실제로 연인들은 그걸 믿고 있고 쓰려고도 하니까 뭐 사랑 싸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거나 연애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커다랗고 보편적인 그냥 말 그대로 대인관계. 그리고 인간이 서로 대인관계를 맺으며 주고받을 때 생기는 인간의 관계적 심리현상.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냥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일 것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애라는 카테고리는 커다란 대인관계라는 주머니에 이렇게 있는 하나의 그냥 그 곡식 나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라는 보편적 그 커다란 카테고리 자체를 아주 수준 높게 하는 사람 중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는 없어요. 대인관계 자체를 잘하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중에 유독 연애만 더럽게 못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뭐 제가 여기 있는 제자들은 저는 결혼한 사람이고 여기 다 여제자들은 다 뭐 아직 미혼이거나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하고 데이트를 하거나 저하고 연애를 할 건 아니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스승으로서 관계를 맺어서 대인관계 하면서도 저런 남자라면 저런 사람이라면 저렇게 관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성으로서 저 사람을 만났어도 저 사람을 좋아했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었겠다. 라는 이제 신뢰가 저절로 가지게 되는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순.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의 프레임을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조금은 약간 예술성이 있는 영화입니다. 어느 하녀의 일기라고 해서.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작품 해설을 할 때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를 대단히 특별하게 가치가 있고 누구라도 반할 만한 대단히 멋진 사람이다라는 전제성을 배제하고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제자들이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제자들을 왜 세상 사람들은 몰라보고 친구, 연인으로 이렇게 삼지 않지? 이렇게 좀 화가 나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가르쳐 주는 입장에선 좀 이렇게 자기 객관성을 좀 부여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고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국 나이를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가뜩이나 이제 비혼이 이제 대세라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결국 40대 이후에 비혼인 삶을 경험하게 되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저처럼 50대가 되어서도 비혼인 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 세대에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제성을 까는 거죠. 무조건 자기에게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남과 다른 특별한 나만의 개성적 매력이 있다. 이런 걸 전제성으로 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딘가에는 이런 나를 이해해주고 나한테 빠져들 운명의 상대가 있을 것이다 같은 동화적 스토리의 판타지만 꿈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배제할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일부 강의에서도 왜 사람들이 자기 개발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냐? 자기 개발이라는 건 내가 내 노력으로 나와 내 인생에 좀 더 나은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창작의 작업 같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그 생산 행위라면 이게 생산자, 창작자 이런 행위가 자기 개발 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받을 자격, 행복할 권리, 나만의 개성적 매력, 그래서 누구라도 빠져들게 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색깔, 정체성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자꾸 평가하게 되면 즉 줄여서 스스로가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런 판타지 망상에 빠져들게 되면 그런 자신에 걸맞는 운명적 스토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공주님이 왕자님 기다리고 왕자님이 공주님 기다리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엄지공주, 개구리 왕자로 말씀드렸죠. 그런 환상을 가지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없애드리고 싶어서 주인공이 대단히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한 형편없는 사람. 이 나오는 영화로 제가 고른 거예요. 어느 하녀의 일기에 만약에 남자 주인공이 존재한다면 거기에 남자 주인공은 나이가 엄청 많은 최소한 50대 이상인 그것도 직위도 귀족이 아니라 하인, 늙어 빠진 지금 시대 이렇게 계급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시대에도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근데 과거에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의 차이 이런 계급 제도가 존재했던 시절에 하인이고 게다가 나이까지 많은 하인이다. 그러면 얼마나 여자들한테 매력이 없는 대상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남자가 나온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 중의 남자는 결국 모두가 차지하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여주인공의 마음을 차지했다. 그건 심지어
미친 듯이 사랑하게 만들었고 맨날 밤 11시마다 그 남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도록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상묘학에서 얘기하는 학문적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걸 가리키는 스승인 교전이란 사람의 개인적 일생으로서의 증명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늙고 병들고 초라하고 가난한 늙은 하인일 때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이나 관계적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 이치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때같이 어느 한여의 일기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옆에서 중간중간 같이 작품 해설을 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2부 강의 때 그 부분을 잠깐 꺼내다가 마무리가 됐었죠. 그 2부 강의에서의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이 남자가, 이 하인이 남자 주인조차도 유혹에 실패한 걸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즉, 프레임 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여성의 프레임을 중심으로 자기가 휩쓸리고 딸려간 것이 아니고 남자 하인인, 늙은 하인인 자신의 프레임 중심으로 이걸 몰고 갔기 때문이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게 이건 여기서 얘기하는 이 프레임 전략이라는 건 정치공학적이고 일반 대인관계적인 전략을 뜻하는 것이지 소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연애 썰 등 그런 일반 유튜브에서 들으셨던 밀당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그 말씀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근 강의 때 설명드렸던 성공과 행복의 이분법적 정의를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죠. 예, 그 갑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성공을 하면 대부분 행복해집니다. 로또가 당첨돼서 부자가 돼도 행복해지고 이쁘고 잘생겨져도 행복해지고 유명해져도 행복해지고 성공하게 되면 대체로 행복이 따라 붙기 마련인데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이런 식으로 성공해야만 행복해지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엄청나게 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부자가 되거나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비싼 집 좋은 차를 타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우린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자기계발 무용론이란 게 바로 이런 걸 뜻합니다. 성공을 지향해서 성공하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마치 자기계발을 성공학, 부자학과 같은 동일선상의 학문인 것처럼 접근해서 가르치거나 책을 팔거나 강의, 세미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요즘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거죠. 그런 거 관점에서 보면 네티즌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부의 추월차선이 어떻고 무슨 스마트 스토어가 어떻고 뭐였고 무슨 뭐 파이어족이 어떻고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돼서 무슨 뭐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부자가 됐고 뭐 어쨌든 그래서 누가 부자가 됐냐고 해서 그걸 배워서 그래서 저는 이 경영학을 중심으로 한 상묘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고 평생 사채, 부동산, 주식, 사업, 컨설팅 이런 분야에서 제대로 된 젊은 시절에 아르바이트조차 하지 않으면서 평생을 사업 분야에서 살아온 이런 사람으로서 저는 오히려 늘 반대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거든요. 당신을 포함해서 당신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를 따져보라. 그럼 당신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성공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확률인지 아느냐. 이게 수학적으로 내 친구의 친구까지만 가면 6단계에서 7단계까지만 가면 여러분들이 트럼프와 오바마하고도 인맥이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게 원래 수학적으로 연계성의 법칙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중에도 성공한 사람, 옛날엔 가난했지만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그렇게 드문데
왜 자기만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드느냐. 그래서 안 되는 게 정상이고 되는 게 비정상이다. 그래서 성공은 성공대로 따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려보는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서만 접근을 하고, 그래서 제가 따로 성공하는 방법들, 재테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따로 가리킵니다. 따로. 다른 별도의 카테고리로. 그걸 가리키는 게 상명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과 행복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켜서 성공은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성공의 접근이 따로 있고, 행복은 또 행복하기 위한 행복의 접근이 따로 있다. 그래서 성공은 의시되고 잘나고 자랑하려고 하는 카테고리고, 이 행복은 관심받고 사랑받고 챙김받는 영역에서의 접근이 되는 카테고리다. 그러니까 내 친구, 내 연인, 내 사람, 내 관계, 이렇게 특별한 관계성이 있으면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이쁘고 잘나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사실 행복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성공의 프레임과 행복의 프레임을 이분법적 구도로 나눠서 이걸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부 강의에서 여성의 외모, 어느 하녀의 일기라는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은 극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키, 몸매, 얼굴이 아주 출중한 미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성의 미모는 현대 사회에서 요즘 네티즌들이 흔히 표현하죠. 고시 삼관왕에 필적하는 스펙이다. 여성의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는 고시를 3개나 패스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공이라는 카테고리, 성공 프레임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아름다운 여성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지만 당신의 다른 스펙과 관련 없이 외모만으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대한민국에선 그 상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관계없이 최소한 차를 한 잔 마셔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상대방이 판검사든 의사든 재벌이든 연예인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라면 그 어떤 잘난 남성과 한 번의 만남과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가질 수가 있어요.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는 그 정도로 가치가 높은 절대적 파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극 중에서 하인이 그 여주인공을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서 반해서 웃거나 친절히 굴거나 관심 보이거나 잘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렸죠. 오히려 귀족인 남자 주인이 첫 만남에서 자기 여자 하인을 보고 미모에 반해서 치근덕거리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하고 놀림을 당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프레임이란 건 밀당하고 무관한 겁니다. 여기 당신이 매우 나이가 많고 별 볼 일 없는 늙은 남자라는 전제하에 당신의 눈앞에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그때 보편적 대중의 감성으로 바라보다면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 내 앞에 있으면 누구라도 대체로 그 아름다운 여성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호감을 보내고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길 바라는 마음과 접근을 일으키는 게 대체로 보편성에 부합을 하죠. 그렇죠? 이쁜 여자를 보고서 마음이 동하는 건 모든 남자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결과적 현상을 일으킨 작동의 엔진이 어느 쪽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결과적으로 좋아하게 되었을 때 또는 좋아한다는 표현이나 접근을 했을 때 이유가 저 여자가 이뻐서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작동의 파워가 여성의 외모에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저 여자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 사람이 가진 호감이 중심이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프레임 전략이 된다. 그래서 하인은 그녀가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지 않고 같은 동료의 하인으로서 동료를 돕는 그런 일반적인 행위만 도와주고, 오히려 반대로 그 집주인은 그녀가 이쁘니까 자기가 귀족이고 그녀보다 훨씬 지위가 높고 고용주라는 포지션을 잊어버리고 그녀의 미모에 반해서 환심을 사려고 들고 이게 이죽거리고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거는 밀당하고 관계없이 내가 내 삶의 중심을, 내 대인관계의 중심을 어디 쪽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었느냐의 프레임 전략이 주된 핵심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당신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비난하고 저격하는 식으로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조언하고 지적하고 품평하는 또는 자랑하는 이런 플러스적인 방식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기 관련해서 데미지를 입고 흔들렸던 이유가 뭐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인관계를 해온 프레임이 행복에 있지 않고 성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외로 대인관계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존감이라든가 자기 가치라든가 자기 매력이라든가 이런 자기중심적 자폐적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대인관계를 왜 잘할 수가 없냐면 잘난 사람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남자로서 여자를 만나고 여자로서 남자를 만나든 또는 보통 사람으로서 부자를 만나든 일반 직원으로서 상사를 만나든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가치가 높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저 사람들이 나보다 잘났구나라는 자체만으로 그 사람들한테 호감을 가지거나 친절을 베풀다거나, 반대로 나보다 잘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거나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볼 때 우월함을 느끼거나 그들한테 자신의 가치를 어필하고 자랑하려고 든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프레임이 어느 쪽이에요? 성공 쪽입니다. 즉 잘나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을 땐 사실 대인관계 공부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당신이 여자라고 해요. 당신이 여자고 그냥 외모도 보통 정도의 흔여고 흔한 정도의 외모, 흔한 정도의 스펙, 흔한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런 상태에서 당신이 상묘하게 화려한 이렇게 전문적이고 고차원적인 대인관계를 배웠어요? 그러고나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상묘하게 대인관계 기술들을 배웠으니까 사회생활도 되게 잘하고 연애도 잘해갖고 누군가를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완전히 오산이고요. 완전히 오산이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전혀 도움이 안 되냐? 당신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 반할 수밖에 없는 선택 불가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 여성들이 잘난 남자를 만날 때 또는 남자들이 이쁜 여자를 만날 때 생기는 전형적인 무기력 현상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네티즌들이 많이 비난을 하죠. 존경하고 싶은 남자라고 써놓고 잘생기고 잘난 남자라고 읽는다. 보통 이제 여자분들한테 어떤
남성분을 좋아하시냐, 어떤 남성이 이상형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다소곳하게 가슴을 저는 제가 인간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해요. 저는 그냥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그게 상대방이 참 존경할 수 있는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진 하는데 그래서 뭐 되게 무슨 뭐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뭐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소위 요즘 얘기하는 그게 결혼이라면 상향혼의 욕망을 가진 저는 그런 여자입니다. 또는 그 레드필적 개념으로 치자면 자기보다 가치가 높은 남자를 보면 반할 수밖에 없고 저절로 반하게 되는 하이퍼 가미의 욕망적 속성을 가진 여자입니다. 저는 그런 속물 같은 여자입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존경할 만한 남자, 배울 점이 많은 남자. 그게 뭐냐면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나보다 학벌도 좋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직장도 좋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잘난 남자를 존경할 만한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여자, 그러니까 저는 뭐 오히려 이런 속물적인 근성을 지적하진 않아요. 거꾸로 저는 제자들한테 자신의 속물적인 근성을 올바로 이해해야 자신의 인생을 올바로 세팅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뭐든 그래도 된다라고 저는 오히려 제자들한테 일명 황금 티켓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너는 왜 상묘학에서 지향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걷지 않고 그런 속물적인 내가 언제 그렇게 속물적인 사랑을 하라 그랬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뭐 돈 많은 여자가 좋아? 그럼 그런 여자 만나. 궁뎅이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좋지. 저는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속물적이다, 속물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올바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존경할 만한 남자가 좋다, 나는 배울 점이 많은 남자가 좋다고 얘기하면서 하이퍼감이 또는 상향혼을 꿈꾸는 모든 여성들이 그래서 슬프게도 잘난 남자를 못 만나요. 잘난 남자를 못 만나고요. 설령 만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연애적 파트너 이상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뭐 내가 얼굴이 좀 들이뻐서 그런가요? 성형을 해야 되나요? 내가 밀당을 잘 못해서 그런가요? 뭐 안 달라게 너무 쉽게 내가 마음을 줬나요? 내가 먼저 좋은 티를 내서 그런가요? 이러면 하면서 나는 저 남자가 되게 좋고 저런 남자가 이상형이고 저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고 저런 남자를 나만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고 어필하는 여성분들을 되게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죠. 긴 세월 동안. 나중에 이제 그 상묘학 수강하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상묘학에 미녀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좀 더 이뻤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무슨 연애적으로 더 어떤 꼬실링을 더 잘했어야 되는 거냐, 이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밀당의 개념으로 착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걸 제가 이제 잘 쓰는 만두가게 비유를 해드려 볼게요. 이걸 잘 프레임 전략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만두가게를 하는 사람이에요. 만두가게 하는 사람인데 제가 돈 욕심이 좀 있어갖고 되게 일찍 열고 되게 늦게 닫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인건비 때문에 아침 일찍 안 열고 일찍 닫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새벽 한 5시, 6시쯤에 만두가게를 열어갖고 이제 만두를 쫙 판다고 해보죠. 근데 그때 지금 구독자 분들이 어디 이제 무슨 오랜만에 어디 출장 갈 일이 있어갖고 새벽같이 나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너무 배가 고파갖고 뭐라도 사 먹고 싶은데 뭐 이 동네는 인건비 때문인지 편의점도 다 일찍 연대가 없고 24시간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만두가게 연 게 보인 거죠.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만두 여기 장사합니까? 그래서 예, 장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뭐 드릴까요? 잘 됐네요. 고기만두 2개 하고 김치만두 2개 주세요. 그래서 네, 싸갖고 이렇게 싸서 이렇게 사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얘기하길래 내가 2만 원이요. 2만 원이요. 그러니까 구독자분이 갑자기 2만 원이요? 아니
아니 뭔데 이렇게 만두가, 그럼 만두 1인분에 이 고기 만두 1인분이 10,000원이에요? 예, 10,000원입니다. 김치만두도 10,000원이고요. 근데 뭐 닭광도 없네요. 닭광은 저 단무지는요. 단무지 한 봉지에 2,000원씩이에요. 그건 단무지는 별도로 돈 내셔야 되고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닭광 그렇지, 저는 단무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 나이 땐 닭광이라고 얘기해줘야 발음이 원어민 발음인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황당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고작 흔해 빠진 고기만두, 김치만두, 단무지 주면서 결국 나보고 22,000원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짜증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살래요. 그럼 안 살래요. 그럼 예, 그럼 사지 마세요. 예, 다음 손님 하고 보내는 거죠. 근데 당신이 이걸 갖고 뭐 그러면 뭐 5,000원을 그럼 너무 비싸니까 10,000원 너무 비싸니까 8,000원에 해주시면 안 돼요. 뭐 5,000원 해주시면 안 돼요. 다른 집 가서 먹어야 되겠다. 안 사 먹어야 되겠다. 뭔 짓을 한들 저랑 이 밀당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이 너무너무 배고프고 나는 이 시간에 이렇게 음식을 파는 유일한 가게 주인이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어서 너는 이 음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란 사람한테는 이 만두를 사 먹니 안 사 먹니, 이 만두가 좋으니 싫으니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판단을 하면 당신이 뭔 짓을 하더라도 이 밀당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아유, 보안쟁이님 어서 오세요. 가브로스님도 어서 오세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이퍼가미와 상향혼의 욕망을 가지신 분들이 어쩌다 운이 좋아서 잘나고 멋진 남자를 만나도 절대로 자기만 사랑하도록 만들 수가 없는 거고, 거기서 연락 먼저 안 하고 스킨십 빨리빨리 진도 안 나가고 인기 많은 여자라는 거 티내고 질투심 유혹하고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남자한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서 안 달래지 않고 등등, 뭘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벽에 만두 사러 온 여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어떤 밀당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바로 여자의 환장한 놈이 미녀를 거부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통 여미새라고 하죠. 요즘 네티즌들 표현으로. 여자라면 아주 환장을 해. 그냥 치마만 두르면 그냥 침이 줄줄 나와서 거부를 못하는 남자인데 그 여자 앞에 되게 이쁜 여자가 있어.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여미새가 저 여자를 좋아할까? 좋아하지 말자. 다른 여자 만나지 뭐. 뭐하러 친절을 베풀어. 뭐하러 관심을 보여. 이런 걸 이 남자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잘난 남자, 멋진 남자를 보면 그냥 좋아져. 안 좋아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 그런 선택권 자체가 없어. 내가 어디서 저렇게 잘난 남자 만날까? 저렇게 존잘 만날까? 저렇게 의사처럼 좋은 직원 만날까? 저렇게 키 크고 멋진 남자 만날까? 라는 부분에서 그런 남자만 보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사귀고 싶다, 사귀고 싶지 않다라는 자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버튼 자체가 여기 없어. 어떤 여자가 그 안에 이게 없으면 그 남자하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죠? 즉, 그녀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연애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여자들은 성공적 카테고리에서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남자 니 거로 좋아지는 남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남자, 그래서 꼭 사로잡고 싶은 남자, 거절할 수 없는 남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좋아하게 되는 남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남자, 거절할 수 없는 남자, 잊을 수 없는 남자, 밀어낼 수 없는 남자라고요. 그 자체로. 그런 상태에서 이 남녀가 서로 만나게 된다면 이 만나게 된 힘의 작동의 힘은, 이 프레임은 어느 쪽에 있죠?
남자의 잘남에 있죠. 즉 성공의 카테고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미새든 남미새든 하이퍼감이든 상향혼이든 뭐든 그 속물적인 근성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남이사 뭐라 그러든 말든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인데, 중요한 건 뭐다? 불가능한 이유조차 모른 척면서 버둥대면서 비혼으로 늙어가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자기가 지금 잘난 남자는 잘난 남자가 없으면 없어서 연애나 결혼을 못하고, 잘난 남자가 운 좋게 나타나도 꼬셔서 자기 남자를 만들지 못하니까 또 비혼으로 살아서 이래도 비혼 저래도 비혼으로 나이만 먹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자체를 이해 못한 채로 더 이뻐지면 나를 좋아하겠지, 안 달라게 하면 나를 좋아하겠지, 내가 먼저 연락 안 하고 좋아한다는 티 안 나고 스킨십 진도 들나가고, 내가 내 일에 집중하면서 남자 그러고 그 남자한테 매달리지 않은 그 남자가 나를 붙들고 결혼하자 그러겠지. 백날 그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이런 이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대부분의 젊은 청춘 남녀는 그런 밀당 같은 거 하면서 뭐 카톡 내가 먼저 보내지 말아야지, 읽은 다음에 바로 메시지 보내지 말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중에 늦게 보내야지, 저 사람이 10줄 카톡 보내면 나는 한 5줄만 보내야지, 이런 유치찬란한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연애 뭐 이런 거 막 너무 이렇게 막 연애 거기에 거창한 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통인 근본적인 대인관계 이치를 공부해 보세요.